이번 주 증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한창 오르다가 막판에 또 뚝 떨어지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이번 주에도 셧다운, 그 다음에 파업,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산재되어 있고요. 경제지표들도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는 명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죠. 대신에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재고가 감소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것이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재고의 대부분이 DDR4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DDR5 또는 이제 HBM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DDR4의 재고가 어떤 식으로 소진이 되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금융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특히 은행주들, 뭐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좀 되어 있긴 한데, 이제는 이제 배당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배당을 앞으로도 계속 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금 대신 은행주 배당은 어떠세요? 주가도 오르고 있고 배당도 잘 주는데 왜 안 해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장세는요, 우리는 반토막 장세죠. 그래서 반토막이라는 게 이제 주가 빠지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수요일까지만 하면 명절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워낙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악재 재료들이 한 두어 가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셧다운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셧다운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일단 뭐 셧다운이 이제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악재 요인으로 작용은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거나 진짜 붕괴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뭐 경기 침체라든지 시장 붕괴 이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까지의 어떤 긴장감 이런 정도로만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합의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된다. 지금 7일 정도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뭐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니까 급하게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 달 연장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합의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셧다운이 되면은 연방정부가 노는 거예요. 네, 연방정부가 놀게 되면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게 되고 또 안 되겠죠. 뭐 제대로 된 집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지표를 가지고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염준 입장에서 본다면 지표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지켜보자. 계속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즉 결정을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의 부분들이 뒤로 밀려나거나 당분간 중단, 보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그냥 과거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펼쳐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이런 셧다운이 한 달 정도 지속하게 된다면 연준은 이 FOMC에서 사실상 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뭘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최악의 경우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뭐 극적 합의 또 일어나겠죠. 네, 뭐 한 달 지연, 한 달 연장되는 뭐 임시 예산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시간을 벌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안 통과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만들어내다가 탁 터지는 그런 모습을 갈 겁니다. 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저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 주가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되더라도요, 뭐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협상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가지고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모습은 아니고요.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약간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또는 또 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국면을 탈출하게 될 때 이 재료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건 아니고요. 셧다운 말은 굉장히 무섭지만 네,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 파업이 있죠, 파업. 미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일주일 만에 20여 개 주에 걸쳐 있는 GM,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파업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차 파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미국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네.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파업을 하게 됐을 경우는 뭐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또는 자동차 재고가 딸려서 네, 이 공급이 좀 부족해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 입장에선 나쁘지 않겠죠. 네, 미국의 자동차 업계 파업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좀 잘 넘어가는 형태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파업이 잘 종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은 가격 경쟁력이나 또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부품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내 부품사들을 이용한 그런 부품 조달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 파업은 뭐 미국 시장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국제유가 요즘에 이제 90불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고 뭐 계속 넘어간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100달러를 상회한다라고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 뭔가 칼을 빼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리미트로 정해놓은 것은요, 단기간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정부가 나설 거야, 니네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달러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정유주라든지 이런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유가 관련한 부분들, 고유가 관련한 수혜주들을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습니다. 0.2, 0.2 예측치와 이제 뭐 지난번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랑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뭐 왜냐면 우리가 월요일장이 열리면 관계가 있겠다 싶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연휴가 지금 화요일까지 계속되거든요. 10월 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속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넘어가고 나서 미국장이 2번 정도 더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날 장이 열린다면 이 재료는 이미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앞쪽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 발표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내구재 주문이 이제 수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장에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앞서서 반영을 한다라면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발표되는 게 내구재 주문,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발표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GDP 이런 겁니다. GDP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우리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미리 선반영을 좀 시켜준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울 수 있겠고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핵심 내구재는 좀 줄었지만 일반 내구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0.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요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명절 연휴 들어간 다음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국 증시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미리 발표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 끝난 다음이죠. 그럼 주 초반에는 경계심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상황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가 2450에서 257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 이상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2570이면 상단부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단까지는 100포인트 정도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저점으로 잡아놓고, 일단은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뭔가 포지션이 나올 텐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은 지수 움직임들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금융투자 입장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폭이 하단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휴장이 길어지는, 이 휴일이 길어지는 이 상황들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것들과 또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뛰어버리면 상당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일단 저점이라는 어떤 인식,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윈도우 드레싱의 어떤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다. 네, 그런데 역시 삼성전자와 SK에 계속적으로 쌓여있는 재고는 골칫거리다 이런 얘기죠. 지금 AI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거랑 관계없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부 다 바빠지는 모습이 좀 될 거고요. 자,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HBM에 대한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이제 올 초 정도 됐었죠. 올 초 정도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분석해봤을 때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9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내년 정도 되면은 95%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현재 글로벌 GPU 시장에서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대치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요도 이런 그 물량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이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제 이렇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 HBM이나 또는 이제 DDR5 있잖아요. 이제 나오는 거, 네, 지금 열심히 네, 새롭게 밀고 있는 DDR5 이쪽으로의 어떤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구형 DDR4, 이 DDR4가 벌써 구형 D램이라고 나오는 것도 참 네,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아무튼 이 구형 DDR4가 재고 자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이것을 조금 해소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DDR4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산을 들어가게 됐을 때 재고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DDR4라는 것은 DDR5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HBM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이 DDR4의 재고가 줄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PC의 수요가 살아나야지만이 반도체 업황이 또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잘 나가는 걸 일단 팔고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잘 되고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 상황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과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막 치고 올라가요. 근데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자기 때가 아니니까 못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DDR4의 어떤
생산을 계속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구형 DDR4도 당연히 어디다가 이제 쓸만한 그런 어떤 PC용 네, 램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DDR5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DDR4로 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PC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쪽에서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 D램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PC 수요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용처가 늘어나게 됐을 때 재고 감소와 함께 네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좋아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DDR4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게 올 4분기 이후 내년도 이때가 전성기를 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때 실적 증가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신호탄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반도체 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DDR4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AI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예금 대신 은행주 배당을 받아라.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최고 수혜주 그러면서도 은행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금융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험주, 금융주 섹터, 은행주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워낙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모습도 좀 있어요. 롯데손해보험, 뭐 한화생명, 그 다음에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뭐 이런 보험업종 13개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보험업종이 워낙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 또는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된다 라고 하면 이 보험주들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름철 조금 지나면서 이제 저는 하나생명이었나요? 네. 그 종목을 이제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하나생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현대해상이죠. 네. 현대해상을 매도를 쳤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여름 이후로 종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리 동결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은 더 안 된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익성이 좋아질 만한 포지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11월 달에 진짜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보험주들이 막판에 배당과 함께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보험주들 입장에서는 네, 길어봤자 네, 뭐 이번 배당 분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배당 시즌 지나고 나면 또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같은 부분은 확실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끝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하반기 시점에서부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 보험주들에게는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좋은 흐름을 보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대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은행주들은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 시점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인하가 됐을 경우에도 예대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다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배당에 대한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준다 받는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시장이 불안할 때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분기로 잘라서 배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뭐 KB금융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KB금융 뭐 신한지주 뭐 등등등 잘라주잖아요. 이게 배당을 잘라서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하반기 접근하기는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즉 3분기 배당까지 줘버리고 나면 기말 배당은 그 1분기, 2분기, 3분기 배당 준 거 다 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배당률만 보고서 들어갔다가는 큰 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몰아서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배당을 10% 주는데 주가가 한 20% 올랐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배당률이 줄어들어요. 10% 배당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8%밖에 안 준다. 그래서 배당률은 이 배당락은 또 10% 이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죠. 자, FN 가이드가 올해 배당 수익률, 기대 배당 수익률을 집계한 종목 240개 가운데 4% 이상 나오는 것은 47개. 이 중에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죠. BNK 금융지주가 9%,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가 8%, 기업은행 8%대, 우리금융지주 8%,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8%대, JB금융지주 8%, 뭐 등등등 다 삼성카드, 하나금융지주 전부 다 이제 8%대 이상이고요. 대체적으로 6, 7%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근데 4% 이상만 넘으면 그냥 고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배당 47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배당 기업들도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져 있고요. 뭐 특별 배당이라든지 실적이 많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또 배당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는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은행주들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배당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내년에도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 주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배당률 좀 높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배당과 같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잡히게 될 거고요. 이제 분기 배당을 잡히게 되면서 1년 내내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당 투자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에 악재가 많습니다. 셧다운, 파업, 뭐 금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셧다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대신에 우리는 중간에 뚝 잘라먹는 휴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조금 이런 영향 받아서 좀 답답한 장세가 나오다가 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영향을 어떻게 풀이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절 이후에 주가 상승했던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주 초반에는 일단은 명절 전의 변동성을 잘 견디면서 최대한 주가가 변화하지 않는 그런 변동성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과 SK 쪽에 쌓여있는 반도체 재고 이 부분이 대부분 DDR4다. 그래서 일반 PC의 수요가 증가해야 될 것이다. 즉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걔네들은 경기 좋아지기 기다리면 되는 거고 걔네들이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HBM이나 DDR5 이런 쪽으로의 이런 공급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로 실적을 좀 지켜낸 다음에 DDR4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때 같이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금방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내년도가 될 것이다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도체 종목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하권에서 조금씩 천천히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은행주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은행주 배당은 물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 배당을 주고 있느냐 그 부분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론적인 수치에서의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기말 때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 체크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항상 너무 이렇게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좋은 투자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투자 결정을 위해 주식 차트를 참조하는 것은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 필름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식 차트를 연구함으로써 장차 시장의 동향이 어떨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식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매수, 매도, 맥점 자리를 찾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이 종목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차트가 이렇게 된 고평가입니다.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세력이 들어왔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차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끄시기 바라고요. 차트상에서 뭐 음봉이 터졌다, 양봉이 터졌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수급이라든지 심리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네.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내려가고 있는 추세냐 이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많이 올라왔니 아니면 아직 안 올라왔니 많이 떨어졌니 이런 정도의 포지션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차트 분석과 함께 기본적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짧은 주간이지만 힘내봅시다. 자,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무료방송 오셔가지고 저하고 힘차게 한번 이번 주 출발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긍정적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